여보세요? 성훈 씨 되시죠? 저는 지수라고 합니다. 창고 쪽 전기가 나간 것 같아요. 내 이름은 한지수. 결혼 10년 차. 나는 경기도 일산의 이 고급 타운하우스 단지에서 모두가 칭찬하는 모범주부다. 내 남편 박태경은 대학 교수로 온화하고 기품 있는 사람이다. 우리의 집은 창문은 환하고 집안은 티끌 하나 없이 깨끗했다. 마치 그의 서재 벽에 걸린 수많은 상장처럼 반짝이고 흠잡을 데 없었다. 나는 그것이 내 인생의 모든 훈장이라고 생각했었다. 나는 10년의 청춘을 바쳐 그를 위해 완벽한 울타리가 되어주었다. 그가 학문에만 전념하고 세상의 풍파를 잠시나마 피할 수 있는 안식처를 만들어주었다. 나는 그의 셔츠 하나하나에 풀먹인 빳빳함을 알고 그가 설탕을 넣지 않은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습관을 기억하며 심지어 그가 미간을 찌푸리는 순간 그게 학생의 논문 때문인지 학과 내외 파벌 싸움 때문인지 알아맞힐 수 있었다. 나는 우리가 영혼의 단짝이며 이 세상 가장 잘 맞는 한 쌍이라고 믿었다. 서아름네 가족이 옆집으로 이사오기 전까지는 그들이 이사오던 날은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던 주말이었다. 나는 정원에서 정성껏 가꾼 장미를 손질하고 있었고 땀이 이마에 잔머리를 축축하게 적셨다. 거대한 이삿짐 트럭 한 대가 좁은 골목길을 막아섰고 인부 몇몇이 파손주의 스티커가 붙은 상자들을 힘겹게 내리고 있었다. 몸에 딱 붙는 요가 팬츠와 스포츠 브라탑 차림의 한 여자가 허리에 손을 얹고 서서 그들을 지휘하고 있었다. 맑고 청아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짜증이 섞인 목소리였다. 그 여자가 바로 서아름이었다. 그녀의 남편 강성훈은 마치 말 없는 곰 한 마리처럼 상의를 벗은 채 구릿빛 근육으로 다져진 팔뚝을 드러내고 혼자서 거대한 양문형 냉장고를 번쩍 들어 옮기고 있었다. 그의 검게 그을린 얼굴에는 별다른 표정이 없었지만 눈빛만은 매처럼 날카로웠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는 특전사 출신으로 지금은 헬스장을 운영한다고 했다. 안녕하세요. 이웃이시죠? 오늘 막 이사와서 너무 정신이 없네요. 이해 좀 해주세요. 서아름은 나를 발견하자마자 금세 상냥하고 살가운 미소를 지으며 내 집 울타리 앞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몸에서는 열대 과일과 머스크가 뒤섞인 듯한 짙은 향수 냄새가 났다. 저렴한 느낌을 주면서도 지독히 공격적인 향이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반걸음 뒤로 물러서며 미소 띤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환영합니다. 옆집에 사는 한지수예요. 앞으로 이웃이네요. 박태경도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었는지 집 안에서 나왔다. 그는 깨끗한 리넨 셔츠에 금태 안경을 쓴 전형적인 학자 모습이었다. 그가 서아름을 봤을 때 나는 그의 눈빛에서 쉽사리 알아채기 힘든 어떤 빛이 스치는 것을 보았다. 그건 단순히 새로운 이웃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건 남자가 아름다운 여자를 봤을 때 보이는 거의 본능에 가까운 감상과 가늠질이었다. 어머나, 박 교수님이시군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제 남편이 교수님 열혈 독자랍니다. 서아름의 눈이 더욱 반짝였다. 그녀는 내 남편을 노골적으로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시선은 마치 내가 아끼는 도자기를 낯선 이가 함부로 더듬는 것처럼 불쾌한 기분을 느끼게 했다. 저는 서아름이라고 해요. 이쪽은 제 남편, 강성훈이고요. 강성훈은 우리를 향해 그저 무뚝뚝하게 고갯짓 한 번 하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하고는 다시 짐을 나르러 돌아섰다. 하지만 서아름은 내 남편과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의 연구 분야부터 최근에 발표한 논문까지 그녀의 칭찬은 과하지 않으면서도 상대의 수준을 아는 듯한 아주 적절한 것이었다. 태경은 그 칭찬이 분명 싫지 않은 듯 평소보다 훨씬 진심 어린 미소를 얼굴에 띠고 있었다. 나는 옆에 서서 마치 불필요한 배경처럼 그들을 바라보았다. 등 뒤로 내리쬐는 햇살은 따스했지만 마음속에서는 한 줄기 서늘한 기운이 피어올랐다. 그 느낌은 마치 잔잔한 호수 수면 위에서 결코 나타나서는 안 될 파문 하나를 목격한 것과 같았다. 그날 이후 서아름은 우리 집의 단골 손님이 되었다. 그녀의 핑계는 언제나 자연스러웠고 생활감이 넘쳤다. 지수 언니, 정말 미안한데
저희 집간장이 똑 떨어져서요. 조금만 빌릴 수 있을까요? 지수 언니, 저희 집 믹서기가 고장나서 그러는데 언니네 것 좀 빌려 쓸 수 있을까요? 태경 교수님 생과일 주스 제일 좋아하시죠? 지수 언니, 이번 분기 관리비는 어떻게 내요? 언니네는 박 교수님이 이런 거 관리하세요? 매번 그녀는 내 이름을 팔았지만 기가 막히게 박태경이 집에 있는 시간만 골라서 찾아왔다. 그녀는 시원한 홈웨어 차림에 순진무구하면서도 숭배에 가득 찬 표정을 하고 우리 집 현관 앞에 서 있곤 했다. 그리고 나는 모범주부로서 간장 한 종지까지 빌리러 오는 새 이웃을 거절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웃으며 그녀를 집 안으로 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녀가 나를 지나쳐 곧장 서재에 있는 태경에게 다가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온갖 문제들에 대해 묻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했다. 태경은 젊은 여성에게 숭배받는 그 느낌을 꽤나 즐기는 듯했다. 그는 읽던 책을 기꺼이 내려놓고 와이파이 연결 방법부터 수도세 온라인 납부 방법까지 그녀의 온갖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다. 그들의 대화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그 편안하고 유쾌한 분위기는 나와 태경 사이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없었던 것이었다. 나는 부엌에서 거실로부터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들으며 묵묵히 그들을 위해 차와 과일을 준비하는 마치 서비스 좋은 가정부가 된 기분이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내 심장을 꽉 움켜쥐는 것처럼 숨이 막혀왔다. 나는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밤새도록 천장을 응시하며 내 남편을 바라보던 서아름의 눈빛과 도덕군자인 척하면서도 만족감을 감추지 못하던 내 남편의 그 표정을 머릿속에서 되감고 또 되감았다. 그러다 나는 무언가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소한 물건들이 사라졌다. 태경에게는 그가 부교수로 승진했을 때 내가 파리에 사는 지인에게 특별히 부탁해 사온 아주 멋진 커프스 버튼이 있었다. 그는 가장 중요한 학회에 참석할 때만 그것을 착용했다. 어느 날 그의 정장을 정리하다가 그 커프스 버튼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내가 그에게 묻자 그는 그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어디 떨어뜨렸나 보지. 뭐 중요한 것도 아닌데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가 누구보다 그 커프스 버튼을 소중히 여겼다는 것을. 그 다음은 그의 차였다. 그는 학교 도서관에 자료 찾으러 간다는 핑계로 밤에 외출하는 횟수가 점점 잦아졌다. 그리고 집에 돌아올 때면 그의 몸에서는 희미하지만 지독하게 사라지지 않는 달콤한 향수 냄새가 났다. 바로 서아름에게서 나던 그 냄새였다. 내가 그를 추궁하자 그는 짜증스럽게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향수 냄새? 도서관에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데 누구 몸에서 난 냄새인지 어떻게 알아? 지수야, 당신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전업주부가 할 일 없이 집에서 별 생각을 다 하는군. 그의 말은 비수가 되어 정확히 내 심장에 꽂혔다. 전업주부. 할 일 없는 사람. 나는 내 직업, 내 인생,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의 교수라는 후광을 만들어 주었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전업주부라는 가벼운 핀잔뿐이었다. 분노와 서러움이 가슴속에서 용암처럼 들끓었지만 나는 폭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나에게는 증거가 없었다. 히스테릭한 그 어떤 추궁도 그에게는 그저 중년 여자의 이유 없는 트집으로 치부될 뿐이었다. 나는 증거를 찾아야만 했다. 우리 타운하우스 단지에는 입주민들이 캠핑 장비나 겨울용 타이어처럼 자주 쓰지 않는 잡동사니를 보관할 수 있도록 단지 뒤편에 버려진 공동 창고들이 줄지어 있었다. 소유권은 관리사무소에 있었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오래전부터 아무도 쓰지 않았고 문 잠금 장치도 대부분 고장나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곳이었다. 하나의 생각이 번개처럼 내 머리를 스쳤다. 나는 태경의 차에 있는 블랙박스를 주시하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절대 들여다보지 않았다. 그것은 그에 대한 불신이라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나는 그가 샤워하는 틈을 타 몰래 메모리 카드를 뽑아 내 노트북에 꽂았다. 나는 빨리 감기를 하며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영상을 훑었다. 대부분은 집에서 광화문 근처의 대학까지 오가는 지루한 출퇴근 경로였다.
그러다 지난 수요일 밤의 기록을 발견했다. 그는 그날 학교에서 긴급회의가 있어 밤 11시가 넘어서야 돌아왔다. 영상 속에서 그의 차는 분명 학교로 향했지만 주차장에 5분도 채 머무르지 않고 빠져나왔다. 그리고 차는 집으로 향하지 않고 우리 단지 뒤편의 좁은 길로 돌아버려진 창고 입구에 멈춰 섰다. 그가 차에서 내리자 화면에는 텅 빈 운전석만 남았다. 약 2분 후 익숙한 인형 하나가 다른 쪽 샛길에서 귀신처럼 나타나 달려와서는 조수석 문을 열고 차에 올라탔다. 서아름이었다. 그녀는 몸을 기울여 운전석 쪽으로 키스를 한 번 하고는 차 안에서 두 사람이 무언가 다투는 듯 또 유혹하는 듯 이야기를 나눴다. 몇 분 후 태경이 먼저 차에서 내려 창고 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잠시 후 서아름도 차에서 내려 긴장한 듯 주위를 살피더니 빠른 걸음으로 그를 따라갔다. 영상은 차의 시동이 꺼지면서 거기서 끊겼다. 내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혈액이 순간적으로 굳어버리는 것 같았다. 나는 스크린 속 서아름의 의기양양한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속이 메스꺼워 견딜 수가 없었다. 10년의 결혼 생활, 10년의 헌신이 결국 잘 짜인 한 편의 희극에 불과했다는 것을. 나, 한지수는 그 무대 위에서 가장 어리석고 비참한 광대였다. 나는 울지 않았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이 순간부터 눈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상냥하고 헌신적인 아내 한지수는 그 영상을 본 순간 죽었다. 지금 살아있는 건 복숙이다. 나는 그 영상을 조용히 내 암호화된 외장 하드에 복사했다. 그리고 메모리 카드를 다시 블랙박스에 꽂아 넣고 모든 흔적을 지웠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음 날 나는 평소처럼 태경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그가 입을 셔츠를 다려주었다. 그가 집을 나설 때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넥타이를 매만져주며 당부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그는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일말의 죄책감이 스쳤지만 그보다는 습관적인 태연함이 더 컸다. 그는 아마 내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그를 하늘처럼 떠받드는 바보인 줄 알았을 것이다. 좋아. 계속 그렇게 생각하렴. 바로 그 순간 나는 악다군이 쓰는 아내 대신 한 편의 연극을 연출하는 감독이 되기로 결심했다. 나는 그들을 위해 성대한 피날레를, 그들이 평생 잊지 못할 심판의 무대를 기획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그 버려진 창고가 바로 내가 그들을 위해 선택한 무대였다. 사냥이 시작되었다. 현명하고 순종적이던 한지수는 이미 죽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무서울 정도로 냉정한 사냥꾼이었다. 내 뇌는 고속으로 회전하는 정밀 기계가 되었다. 모든 생각, 모든 계획을 반복해서 시뮬레이션하며 만에 하나 있을 실수를 방지했다. 나의 전쟁터는 그들의 침대가 아니었고 히스테릭한 전화 통화도 아니었다. 그것은 법, 인간성, 그리고 내가 정교하게 설계한 함정이었다. 첫 번째 단계, 무대야 답사. 나는 겨울옷과 안 쓰는 가전제품들을 정리해서 창고 쪽에 버려야겠다는 핑계를 댔다. 태경은 의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집안일 잘하는 현명한 아내라며 칭찬까지 했다. 나는 먼지 쌓인 작은 손수레를 밀고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버려진 창고들로 향했다. 햇살 아래 붉은 벽돌의 창고들은 유난히 퇴락해 보였다. 대부분의 문은 열려 있었고 안에는 이웃들이 버린 가구와 쓰레기들이 가득했다. 나는 블랙박스 영상에서 그들이 들어갔던 가장 안쪽의 창고로 직행했다. 이 창고는 위치가 가장 외지고 문도 밖에서 자물쇠를 걸 수 있는 빗장이 달린 두꺼운 구식 철문이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창고의 전력 시스템이 독립적이라는 사실이었다. 벽 한쪽 구석에 낡은 배전함이 있었고 거미줄이 가득했다. 독립된 전선 하나가 위태롭게 바깥의 전봇대로 이어져 있었다. 이것은 완벽한 디테일이었다. 내 시나리오를 위해 맞춤 제작된 소품과도 같았다. 창고 안으로 들어서자 곰팡이와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내부는 어두웠고 오직 몇 줄기 빛만이 더러운 창문을 통해 스며들고 있었다. 바닥에는 낡은 캠핑 장비 몇 개와 다리가 부러진 테이블,
그리고 칼로 찢긴 낡은 소파가 뒹굴고 있었다. 여기가 바로 그들이 정을 통하던 사랑의 보금자리였다. 이렇게 더럽고 지저분한 곳에서 뒹굴었을 그들을 생각하니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역겨움을 느낄 시간은 없었다. 나는 냉정하게 사방을 둘러보며 최적의 카메라 위치를 찾았다. 내 시선은 벽구석에 쌓여있는 낡은 나무 상자 더미에 꽂혔다. 나무 상자의 틈새는 창고 중앙의 낡은 소파를 정면으로 향하고 있었다. 쉽게 발견되지 않을 완벽한 촬영 각도였다. 두 번째 단계, 카메라 준비. 그날 밤, 나는 태경에게 머리가 아파 먼저 쉬겠다고 말했다. 그는 늘 그랬듯 걱정을 표하고는 자신의 서재로 들어갔다. 나는 침대에 누워 태블릿 PC로 쇼핑 사이트를 열었다. 나는 흔한 초소형 카메라나 몰래카메라 같은 키워드는 검색하지 않았다. 그런 키워드는 흔적을 남기기 쉬웠다. 나는 펫캠, 베이비캠을 검색했다. 나는 1시간 동안 시중에 나온 수십 가지 제품을 꼼꼼히 비교했다. 내게는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장비가 필요했다. 크기가 아주 작아서 나무 상자 틈새에 숨길 수 있어야 하고, 반드시 무선으로 연결되어 스마트폰 앱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야 했다. 배터리 수명이 길거나 보조 배터리를 연결해 장시간 촬영이 가능해야 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고화질 적외선 야간 투시 기능이 있어야 했다. 마침내 나는 독일제 초소형 보안 카메라 하나를 선택했다. 가격이 만만치 않아 내 비상금 한 달치를 거의 다 썼지만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 이것은 이 전쟁에 내가 투자하는 첫 번째 군자금이었다. 나는 빠른 배송을 선택했고 다음 날 오후 눈에 띄지 않는 택배 상자 하나가 집 앞에 도착했다. 나는 마치 폭탄을 해체하는 전문가처럼 조심스럽게 내 드레스룸에서 이 작은 물건을 연구했다. 그것은 내 엄지손가락보다 크지 않았고 검은색 외관은 어둠 속에 완벽하게 녹아들 수 있었다. 나는 설명서에 따라 이 카메라를 새로 개통한 휴대폰 번호와 네트워크 계정에 연결했다. 화면에 선명한 영상이 나타났고 야간 모드로 전환하자 어둠 속의 모든 것이 기이한 녹색 빛을 띠며 세밀하게 보였다. 좋아. 나의 눈은 준비되었다. 세 번째 단계, 함정 설치. 다음 날 오후, 나는 다시 손수레를 밀고 창고로 갔다. 이번에는 수레에 대용량 보조 배터리와 초소형 카메라가 실려 있었다. 나는 마치 첩보원처럼 긴장하며 주위를 살폈고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창고 안은 여전히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다. 나는 재빨리 나무 상자 더미 위로 올라가 카메라를 검은색 절연 테이프로 나무 상자 틈새에 단단히 고정했다. 각도를 조절해 중앙 구역 전체가 찍히도록 했다. 그리고 연결선을 교묘하게 나무 상자 뒤로 숨겨 72시간 동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대용량 보조 배터리에 연결했다. 모든 것을 마친 후 나는 창고 문 밖으로 나와 스마트폰 앱을 켰다. 선명한 영상이 전송되었고 그 더러운 소파가 내 스마트폰 화면 위에서 유난히 눈에 거슬렸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창고를 나섰다. 그 두꺼운 철문을 닫을 때 나는 일부러 문에 달린 빗장을 한번 쳐다보았다. 녹이 슬어 있었지만 여전히 견고했다. 나는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둔 육중한 자물쇠를 꺼내 크기를 맞춰보았다.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이제 무대, 카메라, 소품,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배우들이 스스로 무대에 오를 타이밍뿐이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그 주말, 강성훈의 헬스장이 개업 기념이라며 우리 이웃 몇 집을 초대해 자기 집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를 열었다. 이것은 내가 거절할 수 없는 자리였다. 나는 가야만 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행복한 박 교수 부인의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야만 했다. 나는 가장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정성껏 화장을 했다. 거울 앞에서 나는 미소를 띤 부드러운 눈빛의 여자를 보았다. 하지만 그 가면 아래에 차갑고 단단한 심장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나 자신만이 알았다. 바비큐 파티의 분위기는 뜨거웠다. 강성훈은 평소의 과묵함을 벗고 유난히 호탕하게 사람들에게 고기와 술을 권했다.
그리고 서아름은 마치 꽃 사이를 나는 나비처럼 사람들 사이를 오갔다. 그녀는 오늘 몸에 딱 붙는 붉은색 원피스를 입어 몸매를 남김없이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늘 무심한 척, 그러면서도 절묘하게 내 남편에게 머물렀다. 나는 그녀가 고기꼬치를 건네는 척하며 손가락으로 태경의 손등을 살짝 스치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녀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면서도 몸은 미세하게 태경 쪽으로 기울이는 것을 보았다. 나는 태경의 목을대가 긴장하며 한 번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그는 자신의 표정을 감추려는 듯 술잔을 들어 술을 마셨다. 이 모든 것을 나는 눈에 담고 마음에 새겼다. 하지만 내 얼굴의 미소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나는 심지어 직접 주스 한 잔을 들고 서아름에게 다가가 웃으며 말했다. 아름 씨, 오늘 정말 예쁘네요. 성훈 씨는 정말 복 받았네요. 서아름은 잠시 멈칫했다. 내가 이렇게 대범하게 나올 줄은 몰랐던 것 같았다. 그녀는 이내 더욱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 아니에요, 언니. 언니야말로 박 교수님을 저렇게 잘 챙기시니 우리가 다 부러워 죽겠어요. 우리 두 여자는 마치 가장 친한 친구처럼 마음에 없는 칭찬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우리의 남편들은 옆에서 한 명은 딴 마음을 품고 다른 한 명은 아무것도 모른 채 서 있었다. 정말이지 기가 막힌 풍자극이었다. 술이 몇 순배 돌고 하늘이 점점 어두워졌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약간의 취기가 올랐다. 내가 계속 기다리던 그 눈빛 교환이 마침내 일어났다. 건배하는 사이 태경과 서아름의 시선이 허공에서 짧게 1초간 마주쳤다. 그것은 오직 그들만이 아는 신호였다. 때가 왔다. 나는 태경이 술잔을 내려놓고 내 곁으로 다가와 다정한 척내 어깨를 감싸며 귓가에 속삭이는 것을 보았다. 지수야, 생각났는데 저번에 말했던 캠핑용 방습 매트를 창고에 두고 온 것 같아. 주말에 친구가 빌려달라고 해서 지금 가서 찾아와야겠어. 왔구나. 시나리오는 정확히 내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순진무구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걱정스럽게 말했다. 지금 가려고요. 벌써 어두운데 거긴 등도 없잖아요. 내가 같이 가줄까요? 아니야. 그는 즉시 거절했다. 그의 말투에는 쉽사리 감지하기 힘든 당황함이 섞여 있었다. 남자들 쓰는 물건이라 무겁고 더러워. 당신은 가지마. 나 혼자 금방 다녀올게. 그럼 알았어요. 조심해요. 나는 미소 지으며 가장 다정한 아내처럼 그의 옷깃을 정리해 주었다. 그는 몸을 돌려 단지 뒤편으로 걸어갔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입가의 미소를 서서히 거두었다. 5분 후 나는 서아름 또한 시끌벅적한 사람들 틈에서 조용히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남편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는 고개를 숙인 채 빠른 걸음으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그저 차분하게 핸드백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그 검은색 앱 아이콘을 눌렀다. 화면이 밝아졌다. 영상 속에서 창고의 철문이 열리고 박태경이 들어왔다. 그는 빌어먹을 방습 매트를 찾을 생각도 없이 곧장 낡은 소파로 다가가 조급하게 자신의 외투를 벗었다. 곧이어 서아름의 모습도 번개처럼 나타났다.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문을 닫았다. 그리고는 발정난 암코양이처럼 내 남편의 품으로 뛰어들었다. 그들은 미친 듯이 서로의 입술을 물어뜯었고 두 손은 서로의 몸 위를 급하게 헤맸다. 옷가지들이 거칠게 벗겨지고 더러운 숨소리와 역겨운 신음이 스마트폰의 마이크를 통해 내 귓속으로 선명하게 파고들었다. 나는 무표정하게 스마트폰 화면에 펼쳐진 이 생생한 장면을 바라보았다. 심장은 조금도 뛰지 않았다. 분노도, 질투도, 심지어 슬픔도 없었다. 나는 마치 냉정한 종군 기자처럼 나와는 상관없는 더러운 거래 현장을 기록하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약 5분간 감상했다. 전이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옆에서 이야기하던 이웃 아주머니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남편이 아직 안 와서 한번 가봐야겠어요. 그리고 나는 몸을 돌려 그들을 위해 맞춤 제작된 무덤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침착하게 걸어갔다. 밤바람이 내 얼굴에 차갑게 스쳤다. 나의 사냥 시간이 정식으로 시작되었다. 나는 창고로 향하는 작은 길을 걸었다. 하이힐이 자갈길 위에서 또렷하고 규칙적인 또각 소리를 냈고 그 소리는 마치 죽음의 카운트다운처럼 들렸다. 내 스마트폰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화면 속에서 수치심도 모르는 두 남녀는 진흙탕에서 몸부림치는 두 마리 구더기처럼 뒤엉켜 있었다. 그들의 세상에는 오직 서로의 체온과 욕망만이 존재했고 심판자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창고의 철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문틈으로 스마트폰 화면의 미세한 빛과 억누르지 못한 역겨운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나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조용히 다가가 주머니에서 묵직한 노스의 자물쇠를 꺼냈다. 나는 자물쇠를 문고리에 끼웠다. 찰칵 조용한 밤, 맑고 또렷한 잠금쇠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다. 그 순간 나는 마치 지옥의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그들은 끝났다. 나는 창고 옆으로 돌아가 낡고 독립된 배전함을 찾았다.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여 있어 수십 년은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나는 미리 준비한 휴지로 손을 감싸고 길고 검은 차단기 스위치를 잡았다. 온 힘을 다해 맹렬하게 아래로 내렸다. 펑! 둔탁한 소리와 함께 희미한 스파크가 튀었고 창고 구역 전체가 순식간에 죽음 같은 어둠과 정적에 휩싸였다. 창고로 연결된 독립된 전선을 내가 직접 끊어버린 것이다. 나는 즉시 내 스마트폰 화면을 확인했다. 원래 선명하던 화면은 순식간에 기이한 녹색 필터가 씌워진 적외선 야간 투시 모드로 전환되었다. 창고 안, 방금 전까지 황홀경에 빠져있던 두 사람은 마치 갑자기 목이 졸린 닭처럼 모든 동작을 멈췄다. 악, 서아름이 짧은 비명을 질렀다. 뭐야? 왜 정전이야? 박태경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가득했다.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나는 그들이 허둥지둥 옷을 찾는 추한 모습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어둠은 그들 내면의 공포를 증폭시켰다. 그들은 머리 없는 파리처럼 좁은 공간에서 허둥대다. 한 명은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혀 고통스러운 신음을 냈고 다른 한 명은 바닥에 잡동사니에 걸려 비참하게 넘어졌다. 문이 왜 안 열려? 박태경은 더듬거리며 문으로 다가가 미친 듯이 철문을 흔들었다. 쾅 하는 거친 소리가 울렸다. 태경 씨, 어떡해요? 문이 잠겼어요. 서아름의 목소리에는 이미 울음이 섞여 있었다. 누가 본 거 아닐까요? 어떻게? 성은 오빠가 알면 그 인간 나 죽일 거예요. 진짜로 날 죽일 거라고요. 닥쳐. 시끄러워. 박태경이 목소리를 낮춰 으르렁거렸지만 그의 목소리 또한 떨리고 있었다. 평생을 상아탑 속에서 살아온 이 교수님이 이런 상황을 겪어봤을 리 만무했다. 공포는 그의 위선적인 가면을 산산조각내고 나약하고 무능한 본질을 드러냈다. 그들은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며 구조를 요청했지만 소리는 곧 잦아들었다. 그들은 너무 큰 소리를 내지 못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놀라게 해서 가장 봐서는 안 될 사람이 이 장면을 보게 될까 봐 두려웠던 것이다. 그들은 내가 직접 잠근 철문을 향해 절망적이고 헛된 몸부림을 칠 뿐이었다. 마치 쥐덫에 갇힌 두 마리 쥐처럼. 나는 창고 밖에 서 있었다. 차가운 밤바람이 내 긴 머리를 스쳤다. 나는 마치 교향곡을 감상하는 지휘자처럼 창고 안에서 울려 퍼지는 공포와 절망이 작곡한 악장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내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서두르지 마, 이건 전주곡일 뿐이야. 진짜 클라이맥스는 지금부터 시작될 테니. 나는 태연하게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켜고 이미 외울 대로 외운 그 번호, 강성훈의 번호를 찾았다.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적절한 다급함과 순수함, 그리고 연약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여보세요? 성훈 씨 맞으시죠? 저 지수예요. 전화기 너머로 강성훈의 취기 어린, 뭉개진 목소리가 들려왔다. 재수 씨, 무슨 일이에요? 태경이 아직 물건 못 찾았어요. 네,
내 목소리에는 울음기가 섞여 있었다. 남편을 걱정하다 못해 곧 울음이 터질 것 같은 무력한 아내처럼 들렸다. 성훈 씨, 저 너무 무서워요. 태경 씨가 창고에 간 지 한참 됐는데 돌아오질 않아요. 방금 와서 보니까 창고 쪽이 어떻게 된 건지 전기도 나가고 안은 칠흑같이 어두운데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그리고 그 철문이 완전히 걸려버린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열려고 해도 안 열려요. 나는 걸려버린 것 같아요라는 말에 일부러 힘을 주었다. 전화기 너머의 강성훈은 몇 초간 침묵했다. 아마 내 말을 소화하는 중이었을 것이다. 알코올에 마비된 그의 뇌는 아직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시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계속해서 기름을 부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문이 원래도 잘 고장 났었는데 저번에 태경 씨가 관리사무소에 수리 맡겨야겠다고 했었거든요. 성훈 씨, 힘이 세시니까 혹시 연장 좀 가지고 와서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저 혼자는 정말 너무 무서워서. 내 연기는 완벽했다. 연약하고 힘없는 여자가 어둠 속에서 연락이 끊긴 남편을 걱정하며 힘센 남자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것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당연한 일이었다. 알았어요. 움직이지 말고 거기서 기다려요. 바로 갈 테니까. 강성훈의 목소리는 순식간에 훨씬 또렷해졌고 거칠어졌다. 그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그가 지금쯤 파티 자리에서 벌컥 일어나 빌어먹을 고물 문을 욕하며 공구함을 찾으러 가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그는 아마 박태경이라는 나약한 서생이 물건 하나 찾다가 문 안에 갇히다니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는 절대로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그가 곧 자신의 손으로 부수게 될 문이 판도라의 상자라는 것을. 나는 스마트폰을 집어넣고 여유롭게 어둠 속에 서서 나의 첫 번째 특별 관객의 입장을 기다렸다. 창고 안에 두 마리 쥐도 내가 통화하는 소리를 들은 듯 했다. 그들은 즉시 문을 두드리는 것을 멈췄고 창고 전체는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나는 그들이 지금 숨을 죽이고 귀를 쫑긋 세운 채 놀란 두더지처럼 바깥의 동정을 살피고 있을 모습을 상상했다. 그들이 내가 성훈 씨라고 말하는 것을 어렴풋이 들었을 때 그들의 영혼은 아마 반쯤은 날아갔을 것이다. 공포는 최고의 조미료다. 그것은 이 복수극을 더욱 맛깔나게 만들어줄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멀리서 묵직하고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거대한 인형이 커다란 공구함을 들고 욕설을 내뱉으며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빛이 아주 강한 손전등이 들려 있었고 그 하얀 빗줄기는 어둠 속을 마구잡이로 훑으며 날카로운 탐조등처럼 움직였다. 강성훈이 왔다. 재수 씨. 어디 있어요? 그가 거친 목소리로 외쳤다. 나는 그림자 속에서 걸어 나와 그 눈부신 빛을 향해 다가갔다. 나는 손으로 눈을 가리며 더욱 연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성은 씨, 오셨군요. 저 여기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박 교수가 안에 있어요. 그는 창고 문 앞으로 다가와 손전등으로 그 새로운 노스의 자물쇠를 비추며 미간을 찌푸렸다. 이 자물쇠는 뭐예요? 재수 씨가 잠갔어요. 아니에요. 나는 즉시 고개를 저으며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을 지었다. 제가 왔을 땐 문이 닫혀 있었어요. 바람에 닫혔나 보다 하고 밀어봤는데 안 움직이길래 문이 그냥 걸린 줄 알았어요. 나는 문이 밖에서 잠긴 것을 발견한 무고한 아내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다. 강성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버려진 창고의 문이 밖에서 잠겨 있고 박태경이 그 안에 있으며 전기도 끊겼다. 특전사 출신인 그의 머리는 즉시 심상치 않은 낌새를 맡았다. 하지만 그는 더 묻지 않고 공구함에서 반미터는 됨직한 쇠질의 때 빠루를 꺼냈다. 비켜서 있어요. 그가 내게 낮게 으르렁거렸다. 나는 순순히 몇 걸음 물러섰다. 동시에 조용히 내 스마트폰을 들어 동영상 녹화 기능을 켰다. 심판의 순간이 곧 다가올 것이다. 강성훈의 폭발적인 근육은 헬스장에서 만든 장식품이 아니었다. 그는 지렛대의 한쪽 끝을 문틈에 깊숙이 박아넣고 온몸의 무게를 실어 짓눌렀다.
세월의 풍파를 겪은 철문이 마치 죽어가는 사람의 비명처럼 소름 끼치는 신음소리를 냈다. 쾅! 첫 번째 충격에 문틀의 나무가 부서져 나갔다. 창고 안은 죽음처럼 고요했다. 나는 그 두 사람이 지금 가장 어두운 구석에 웅크린 채 심장 박동 소리가 강성훈이 문을 부수는 소리보다 더 크게 울리고 있을 모습을 상상했다. 그들은 분명 미친 듯이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이것이 그저 우연이기를, 문 밖에 사람이 문을 부수고 그냥 떠나주기를. 쾅! 쾅! 강성훈은 분노한 황소처럼 쇠지렛대로 자물쇠 부분을 몇 번이고 맹렬하게 내리쳤다. 매번 내리칠 때마다 철문은 격렬하게 흔들렸다. 매번 내리칠 때마다 그 소리는 창고 안의 두 남녀의 심장에 거대한 망치가 되어 내리꽂혔다. 나는 강성훈의 뒤에 서서 흔들림 없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다. 내 렌즈는 곧 폭력적으로 열릴 그 문을 향해 있었다. 내 손가락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고 내 마음은 바닥이 보이지 않는 깊은 우물처럼 고요했다. 나는 기록하고 있었다. 내가 직접 연출한 이 드라마의 가장 화려한 악장을. 마침내 귀가 터질 듯한 굉음과 함께 자물쇠의 빗장이 통째로 뜯겨나갔다. 두꺼운 철문이 펑 소리를 내며 안으로 활짝 열렸다. 박 교수, 당신 안에서 뭐 하는 거야? 강성훈이 포효하며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섰다. 그의 손에 들린 강렬한 손전등 빛이 마치 심판의 검처럼 창고 안의 짙은 어둠을 순식간에 갈라놓았다. 그 새하얀 빗줄기는 먼지 가득한 공기 속에서 정확하고 무자비하게 창고 가장 깊은 구석을 비췄다. 빗줄기 끝에는 극도의 공포로 일그러진 두 개의 얼굴이 있었다. 박태경, 나의 온화하고 기품 있던 남편은 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는 겨우 바지 하나를 걸쳤을 뿐 그가 가장 좋아하던 내가 직접 다려준 리넨 셔츠는 걸레처럼 손에 구겨쥔 채였다. 그의 금태 안경은 얼굴에 빗둘게 걸쳐져 있었고 눈빛은 경악과 수치심 그리고 절망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그의 곁에 바싹 달라붙어 있는 것은 서아름이었다. 그녀는 더욱 비참했다. 몸에는 그 붉은 원피스를 되는 대로 걸치고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화장은 눈물로 번져 마치 방금 몹쓸 짓이라도 당한 싸구려 창녀 같았다. 그녀는 문 앞에 선 그 빛과 익숙한 인형을 보자 동공이 순간 팽창하고 입이 떡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시간은 그 순간 멈춘 듯 했다. 공기가 굳었다. 강성훈은 손전등을 든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그의 검게 그을린 얼굴은 손전등의 옆에서 비추는 빛 때문에 음산하고 무섭게 보였다. 그의 가슴은 격렬하게 오르내렸고 거친 숨소리는 낡은 풀무 같았다. 그는 어떤 설명도 필요 없었다. 눈앞에 펼쳐진 이 생생하고 옷도 제대로 걸치지 않은 장면이 가장 직접적이고 잔인한 대답이었다. 정적 속에서 내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다. 나는 강성훈의 등 뒤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며 스마트폰을 든 채 렌즈를 그의 굳어버린 뒷모습에서 저 두 남녀에게로 천천히 움직였다. 나는 순진하면서도 약간은 어리둥절한 듯한 톤으로 또렷하게 물었다. 어머, 아름씨는 왜 여기 계세요?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 죽음 같은 정적이 흐르는 창고 안에서는 마치 천둥소리처럼 울렸다. 서아름은 내 목소리에 놀란 듯 온몸을 떨었고 마침내 소리를 냈다. 그것은 사람의 목소리라고 할 수 없는 처절한 비명이었다. 나는 그녀를 무시했다. 나는 렌즈를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맞추고 계속해서 그 순진한 말투로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물었다. 여보, 혼자 있는 게 아니었네요. 아름씨가 같이 있어줘서 다행이다. 지수야, 그게 아니고 내 말 좀 들어봐. 박태경은 횡설수설하며 변명했다. 그는 일어나려고 버둥거렸지만 다리가 풀려 다시 비참하게 주저앉았다. 강단 위에서 유창하게 떠들던 그의 입은 이제 온전한 문장 하나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내 말은 강성훈의 분노의 수문을 완전히 열어젖힌 열쇠가 되었다. 으아. 그는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지르며 손에 든 쇠지렛대를 내던지고
마치 통제불능의 탱크처럼 박태경을 향해 돌진했다. 이 개자식, 죽여버릴 거야. 그는 박태경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그의 머리를 옆벽에 사정없이 쳐박았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 두개골과 벽돌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다. 박태경은 비명을 질렀고 순식간에 그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성은 씨, 안 돼요. 하지 마요. 서아름이 비명을 지르며 말리려 했지만 강성훈은 그녀를 발로 걷어차 버렸다. 이 더러운 년. 어디서 말대꾸야. 강성훈의 눈은 완전히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병아리 들듯 박태경을 바닥에서 일으켜 세워 좌우로 번갈아 가며 그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주먹은 바람 소리를 내며 한 대 한 대 묵직하게 살에 박혔다. 힘없는 서생 박태경은 특전사 출신인 강성훈 앞에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저 낡은 샌드백처럼 폭행을 견뎌낼 뿐이었다. 그의 안경은 날아갔고 부러진 이가 피와 섞여 입 밖으로 튀어나왔다. 그 점잖던 얼굴은 순식간에 돼지머리처럼 부어올랐다. 그만해요. 사람 죽어요. 살려주세요. 서아름은 옆에서 히스테릭하게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나, 한지수는 그들에게서 5미터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서 있었다. 나는 냉정하고 흔들림 없이 내 스마트폰을 들고 이 모든 것 침대에서 들킨 두 남녀의 비참함, 강성훈의 이성일은 폭력, 박태경의 비명, 서아름의 울부짖음을 완전하고 선명하게 녹화했다. 내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다. 내 마음에도 어떤 파문도 일지 않았다. 나는 복수의 쾌감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저 일을 마친 후에 평온함 뿐이었다. 나는 남편의 외도 현장을 덮친 악다군이 쓰는 아내가 아니었다. 나는 증거를 수집하러 온 것이다. 이 영상은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불륜에 대한 명백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강성훈의 폭행에 대한 증거이기도 했다. 그리고 나, 한지수는 남편의 외도로 충격을 받고 폭력 현장을 목격하여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은 완벽한 피해자의 모습으로 판사와 변호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나는 좋게 3부는 녹화했다. 박태경이 너덜너덜한 걸레처럼 얻어맞고 바닥에 쓰러져 더 이상 소리도 내지 못하게 되었을 때 나는 자료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나는 스마트폰을 집어넣고 몸을 돌려 경찰에 신고했다. 여보세요? 경찰이죠? 신고하려고요. XX로 XX번지 타운하우스 단지 뒤편, 버려진 창고에서 심각한 폭행 사건이 벌어졌어요. 네, 사람이 거의 죽어가요. 제가 누구냐고요? 저는 피해자의 아내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마지막으로 창고 안의 아수라장을 한번 쳐다보았다. 강성훈은 여전히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서아름은 머리를 감싸준 채 주저앉아 통곡하고 있었으며 내 남편 박태경은 핏물 웅덩이 속에 죽은 개처럼 누워 있었다. 정말 완벽한 김과응보의 그림이었다. 나는 뒤돌아 떠났다. 돌아보지 않았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의 전쟁, 전반전은 끝났다. 이제 후반전에 들어갈 시간이었다. 초토화 엔딩. 경찰과 구급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도착한 현장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혼란스러웠다. 번쩍이는 경광등이 평소 조용하던 빌라 단지를 대낮처럼 밝혔고 잠자던 모든 이웃을 깨웠다. 그들은 잠옷바람으로 고개를 내밀고 수군거리며 이 한밤중의 소동의 전말을 꿰맞추려 애썼다. 나, 한지수는 이 폭풍의 중심에 있었다. 하지만 나는 소리치지도 히스테리를 부리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창백한 얼굴로 담요 한 장을 두른 채 구급차 옆에 앉아 몸을 미세하게 떨며 텅 빈 눈으로 앞을 응시할 뿐이었다. 나는 남편의 배신과 핏빛 폭력 장면에 충격받아 넋이 나간 아내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다. 박태경은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졌다. 그는 코와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고 이마에는 두꺼운 붕대가 감겨 있었으며 한쪽 눈은 부어서 실눈만 겨우 뜬 상태였다. 그가 내 옆을 지나갈 때 그는 유일하게 뜰 수 있는 그 눈으로 원망과 애원이 뒤섞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의 시선에 응답하지 않고 마치
그가 전염병이라도 되는 듯 무섭다는 듯이 몸을 움츠렸다. 강성훈은 경찰에게 수갑이 채워졌다. 그의 그 엄청난 힘도 법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꽉 쥔 주먹과 떨리는 어깨에서 그의 분노가 아직 가라앉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서아름은 울며불며 경찰 뒤를 따르며 무언가 설명하려 했지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저희와 함께 가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라는 경찰의 차갑고 무정한 말뿐이었다.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파리떼처럼 내 귓가에서 윙윙거렸다. 세상에, 박 교수네 집 무슨 일이야? 듣자 하니 박 교수가 창고에서 맞았다는데 때린 사람이 옆집 헬스장 사장이래. 왜 때렸대? 어머, 아직 몰라? 내가 말해줄게. 그 헬스장 사장 와이프, 서아름이 그때 창고에 같이 있었대. 박 교수랑. 옷도 제대로 안 입고. 맙서사. 진짜야. 박 교수 그렇게 점잖아 보이던 사람이 소문은 한 사람의 사회적 생명을 파괴하는 최고의 무기다. 그리고 나는 그 무기에 가장 날카로운 탄약을 제공했을 뿐이다. 다음 날 나는 서울에서 이혼 소송을 가장 잘 다루는 변호사를 선임했다. 변호사 사무실의 밝고 깨끗한 회의실에서 나는 편집되지 않은 완전한 원본 영상을 내 변호사에게 보여주었다. 영상에는 박태경과 서아름이 창고에서 정을 통하는 장면부터 내가 냉정하게 문을 잠그고 전기를 끊는 장면, 그리고 내가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거는 장면, 마지막으로 강성훈이 문을 부수고 들어와 폭행을 가하는 전 과정이 하나도 빠짐없이 담겨 있었다. 영상을 다 본 변호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마치 괴물을 보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한참 후에야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말투에는 경외심마저 묻어 있었다. 사모님, 아니, 한지수 씨, 제가 만나뵌 의뢰인 중에 가장 침착하고 단호한 분이십니다. 이건 이혼 소송이 아니라 마치 외과 수술 같은 제거 작전을 수행하신 겁니다. 저는 그저 제 것을 되찾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을 뿐입니다.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그렇게 될 겁니다. 변호사의 눈빛이 흥분으로 빛났다. 이 영상은 그야말로 완벽한 증거의 사슬입니다. 간통, 불법 감금 유도, 도움을 요청하신 전화는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리고 상해까지. 여러 단계로 나눠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신속하게 수립되었다. 첫 번째, 남편의 간통과 폭력 현장 목격으로 인한 이중의 정신적 충격으로 심각한 심리적 외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나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중증 스트레스 장애 진단서를 제출했다. 법정에서 나는 그저 연약하고 무력하며 정신적으로 붕괴 직전인 피해자 역할만 잘 해내면 되었다. 두 번째, 영상의 핵심 부분 즉 박태경과 서아름의 불륜 장면과 강성훈의 폭행 장면을 증거로 각각 우리 측과 강성훈 측 변호사에게 제출했다. 이것은 동시에 두 남자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것과 같았다. 박태경의 변호사는 영상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이렇게 명백한 증거 앞에서 어떤 변명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았다. 박태경은 혼인 중 불륜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아내를 극도로 위험한 상황, 내연녀의 폭력적인 남편과 현장에서 마주치는 에 처하게 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그를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했다. 그의 돈화하고 기품 있는 교수 지미지는 하룻밤 사이에 가루가 되어버렸다. 대학 측도 곧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간통과 폭력, 유혈이 낭자한 추문은 명예를 중시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박태경은 즉시 직위 해제되었고 내부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학자로서의 인생은 사실상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그는 나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심지어 우리 집 문 앞까지 찾아와 나를 기다렸다. 그는 내게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며 한순간의 실수였다고, 나 없이는, 이 가정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했다. 나는 단 한 번도 응답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내 변호사를 통해 그에게 말을 전하게 했다.
한지수 씨는 현재 정신 상태가 매우 불안정하여 당신을 만날 수 없습니다. 모든 사항은 변호사를 통해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사회적 압박과 곧 닥칠 신세 망치는 상황 앞에서 박태경의 심리적 방어선은 완전히 무너졌다. 내 변호사는 그에게 우리의 조건을 제시했다. 이혼, 그리고 박태경은 빈손으로 나가야 한다. 이 타운하우스의 소유권, 우리 명의의 모든 공동예금, 그리고 아직 폭락하지 않은 그의 주식까지 전부 내게 귀속된다. 그 대가로 나는 그를 간통죄로 형사 고소하지 않을 것이며 강성훈의 폭행이 담긴 완전한 영상은 우리의 선의의 선물로서 강성훈 측에서 제기할 수 있는 상해 배상 소송에 대응하는 데 사용하도록 그의 변호사에게 제공할 것이다. 이것은 악마의 거래였다. 그는 명예를 잃고 모든 것을 빼앗긴 채 꺼지거나 감옥과 배상금 속에서 여생을 보내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굴욕적인 합의서에 그는 자신의 이름을 썼다. 한때 내 앞에서 거만하게 굴며 나를 하대하던 그 남자는 이제 집 잃은 개처럼 잿빛 눈을 하고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한편 강성훈과 서아름의 결말도 내 예상대로였다. 강성훈은 상해죄로 기소되었다. 박태경의 잘못이 먼저 있었기에 양형에 참작될 수는 있었지만 영상에 기록된 거의 살인에 가까운 폭력 행위는 그가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헬스장도 문을 닫았다. 서아름의 삶은 더욱 비참했다. 그녀는 남편의 옥바라지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온 동네의 손가락질과 비난을 견뎌야 했다. 그녀는 파렴치한 불륜녀의 대명사가 되었다.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장을 보러 나갈 때마다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결국 그녀도 헐갑의 집을 팔고 온갖 오명을 뒤집어 쓴 채 모든 사람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완벽한 초토화 젠딩. 그들 세 사람은 자신들의 탐욕, 욕망, 그리고 어리석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친히 파괴했다. 그리고 나는 그저 그들의 발밑에서 냉정하게 성냥 한 개비를 그었을 뿐이다. 이혼 판결문과 재산 분할 합의서를 받은 날 햇살이 참 좋았다. 나는 혼자서 나의 10년 희로애락이 담겼던 그 집에 서 있었다. 집안은 텅 비어 있었다. 박태경의 물건은 모두 그가 가져갔고 오직 나의 흔적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조금의 미련도 없었다. 나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해 더러운 기억이 묻은 이 집을 가장 빠른 속도로 팔아버렸다. 내 남은 인생을 걱정 없이 살게 해줄 충분한 돈을 손에 쥐고 나는 서울 시내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층 아파트에 나만의 집을 샀다. 새 집으로 이사한 날 나는 아무도 부르지 않았다. 나 혼자 마지막 상자를 거실 중앙에 내려놓았다. 석양의 마지막 빛이 거대한 통유리 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온 방을 따뜻한 금빛으로 물들였다. 나는 창가로 다가가 창문을 열었다. 저녁 바람이 내 뺨을 스쳤고 자유와 새로운 시작의 향기가 났다. 아래에는 끊임없이 흐르는 차들의 강이 있었고 멀리에는 찬란한 도시의 불빛이 있었다. 이 세상은 이토록 넓었고 나, 한지수는 마침내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부속품이 아니었다. 나는 그냥 나였다.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암호화된 외장 하드에 있던 모든 영상과 자료를 삭제했고 과거와 관련된 모든 연락처도 지웠다. 그리고 나는 나를 위해 치킨과 맥주를 시키고 텔레비전을 켜서 아무 시끌벅적한 코미디 프로그램을 틀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악다군이 쓰는 아내 대신 한 편의 연극을 연출하는 감독이 되기로 결심했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첫 번째 작품은 완벽하게 막을 내렸다. 나는 맥주 캔을 들어 창밖의 수많은 불빛을 향해 조용히 한마디 했다. 나 자신을 위하여 건배. 엔드.